안녕하세요. 가을대학교 초중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생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주차 2차 시로 조현병과 반응성 입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린 조현병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반응성 입착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대한 진단 기준과 특성,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치료 중재, 그리고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 기준과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스위스 그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라는 의사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분열된, 분리된이라는 말과 이제 정신, 마음의 합성어로서 이런 정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정신분열이겠죠? 의 합성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스키조프리니아라는 말 자체가 분열된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신분열로 이제 알려져 왔는데요. 이런 정신분열은 정신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지금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있다는 그런 특정 정신장애를 지칭하는 이제 진단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학자들도 우리가 인지적인 거나 행동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정신분열증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신분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정신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병은 치료가 아예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오해나 이제 편견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말 뜻에서 이제 그러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견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이제 조현병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쓰고 있는 단어를 이제 체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현병이라는 말은 이제 현 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라는 이제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악기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기타도 있죠. 이런 악기는 그 줄에 맞는 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솔, 레, 라, 미라는 음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음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했을 때는 내가 맞는 음지법을 사용했어도 그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마치 우리가 현악기를 조율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이상한, 음악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제 조현병도, 마치 지금 조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제 의미를 이제 붙인 거에서 이제 단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 뜻은 뭘까요? 우리 현악기가 조율을 하면 다시 이제 그 음악에 맞는 음을 가지고 운지법을 통해서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도 지금 그렇게 지금은 조율이 되지 않은 정신과 혼란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치료를 통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조화가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조현병의 이름이 바뀌면서 갖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현병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학자나 뭐 여러 가지 전문가가 동의하는 정의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DSM-5에서 제시하는 이제 진단 증거를 가장 널리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DSM-5에 나와 있는 조현병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SM-5에서 보는 조현병의 진단 증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신 밑에 이제 보이듯이 DSM-5에서는 조현병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라는 이제 이 주요 범주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A부터 지금께서 F까지 나올 텐데 DSM-5에서 이제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조현병의 진단 증거에서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증상 중에서 최소한 1가지는 뭐 망상이나 환각 또는 이제 그런 와해되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보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A에 보면 이제 다음 증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각 증상은 1개월 기간 중 이제 유의미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라고 해요. 이제 이게 1개월간이기는 한데 이게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 더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망상, 환각, 와해된 말,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성 행동, 또 음성 증상인데 음성 증상 안에는 정서적인 분만화, 무논리적인 말, 의욕상실적인 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와해된 말이라고 하면 이제 빈번한 주제 이탈적인 말이나 지리멸적인 그런 말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망상에서 망상이 이제 너무 기괴하거나 또는 이제 항상 환각 자체가 이제 행동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논평하는 목소리 또는 대화하는 목소리로 이제 서로가 계속해서 이제 들리는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이상이 아니라 1가지 증상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B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이제 기능장애 부분을 보는 건데요. 이제 이 교란이 출현한 이후로 이 유의미한 시간 동안에 이제 직장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영역 중에서 이제 1가지 이상으로 이 교란이 출현하기 이전에 성취한 수준보다 이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동기죠. 아동기에서는 이제 아동 또래 간의 문제나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적인 거나 사회 전환적인 성취에서 기대 수준에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제 지속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속 시간인데 적어도 이 조현병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면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잔류기도 포함이 되는 시간을 6개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이나 뭐 잔류기에서 또 우리 뭐 이런 조현병의 징후 자체가 뭐 음성만 나타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좀 약화되는 이런 형태로도 뭐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어 조현 이게 뭐 조현 정동 장애와 이제 기분 장애의 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요 우울 사파나 조증 사파가 이게 뭐 동시에 나타난 적이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기분 사파가 되게 뭐 막 많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기분 사파의 지속 시간 자체가 이제 뭐 우리 이 조현병의 활성기나 잔류 기간 이 6개월 안에 되게 극히 일부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의학적인 상태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오남용 되는 약물이나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정신병 때문에 먹고 있는 치료적인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티즘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 같이 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뭐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조현병의 다른 부분이 더해지고 싶다면 적어도 환각이 1개월 동안만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제 추가로 우리가 조현병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조현병을 우리가 뭐 망상이나 환각이나 또 와해된 말, 또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성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중에서 적어도 이제 2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어떻냐면 이 부분에 심각도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5점 척도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뭐 아주 심했다, 심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이제 표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죠. 뭐 환각이 들려서 뭐 지나가는 여자에게 뭐 칼을 휘둘렀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학적인 데서도 이 조현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이런 정신운동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음성 증상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질적이고 양적인 사정에서 이제 평정을 해서 이제 심각도도 함께 이제 명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조현병이 얼마나 뭐 출현이 있나요 하면 뭐 0.5%에서 뭐 평생 출현율이 뭐 1%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현병 자체가 어린 아동에게는 되게 소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면서 발생이 늘면서 이제 초기 성인기에 들어서 이제 좀 증가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성별에 관련해서도 조금 남아에게 이 조현병이 좀 더 뭐 많이 발생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청소년기나 이제 성인기에 지금 뭐 조현병 출현율을 비교해보면, 뭐 남아나 여아나 성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뭐 밝혀져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왜 조현병이 발생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그죠? 이 조현병은 사실 좀 심각하고 위험한 병이기도 해요. 물론 뭐 약물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어, 규칙적인 처치를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조리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는 추세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면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 조현병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뭐 가족적인 거나 상생아적인 연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모가 조현병이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아동도 조현병이 발생할 확률이 12%. 그런데 이제 뭐 사촌이다. 이럴 때는 확연히 줄겠죠. 2%, 2% 이렇게 주는데 이제 보면 이제 일란성 쌍생아랑 이란성 쌍생아를 비교했을 때도 일란성 쌍생아는 뭐 거의 50%의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 것 반면에 이제 이란성은 한 15% 정도로 이제 좀 더 낮고 일란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친부모가 이제 우리 이제 입양을 또 봐야 되니까 친부모가 이제 조현병이 아닌 경우보다 조현병인 경우에 또 입양아도 조현병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임신이나 뭐 출산 합병증을 또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임신 기간과 출산 때에 발생한 뇌 손상이라든지 뭐 뇌 기능 장애 같은 이런 뇌 장애도 이제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밝혀진 연구를 보면 이제 이 아동기에 발생하는 이제 조현병을 살펴보았더니 이제 우리가 뭐 회백질의 감소나 뭐 뇌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그리고 뭐 우리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세로토닌의 이제 조절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연구가 되면서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었고, 아무래도 뭐 심리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요인도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부모가 이제 부적절한 양육을 한다든지, 또 뭐 부부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정신병리 등도 이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이제 발병하는 조현병에는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동이 우리가 행동주의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런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되게 큰 요인이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부모의 병리적으로 이제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아동에게도 조현병을 발생을 시킨다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물론 내재적으로 조현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정상적이고 아이에게 알맞은 그런 양육을 했을 때는 아동기의 발병을 늦출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미성숙한 어머니의 양육이나 뭐 이런 부부 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발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아까 DSM-5에서 조현병을 진단할 때 그 뭐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위험도를
발생하는 부분의 심각도를 제가 이제 매우 그렇다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그거를 둔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위험 요인이 이제 어때요? 조현병을 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치료를 해도 아동에 알맞는 치료와 중재를 해도 재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다중적인 요인을 봐도 뭐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신경 발달에도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아직은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 나가고 또 의학적인 부분과 함께 커미션이 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밝혀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현병을 중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 조현병은 이제 아무래도 뭐 ADHD나 뭐 ODD나 뭐 오티즘이나 뭐 여러 가지 우울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현병의 중재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이제 하는데 이제 행동 치료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족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앞서 했었던 AD나 OD나 ID나 이렇게 했었던 이런 생물학적인 중재나 이런 심리 사회적인 중재가 함께 이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서서 많이 배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뒷차시에 보면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중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동이 이제 애착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한 8개월, 12개월까지는 이제 이 반응성 애착장애가 있어도 비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언어, 음성, 2단어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하고 이제 누군가의 상호작용을 맺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이 초기의 반응성 애착장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 기준도 우리가 DSM-5에서 한번 보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면 양육자에게 억제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이 지속되는데 이제 아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동이 고통받을 때 거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동은 고통받을 때 위로를 줘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타인에 대해서 되게 뭐 사회적이나 정서적 반응이 되게 미비하고 이제 긍정적인 그런 애정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양육자와의 비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과민성이나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보살핌이죠. 이제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반응성 애착장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 지체, 발달 지연으로 우리가 보통 아이디 그렇죠. 지적 장애나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무반응이라든지 발달 지연과는 좀 진단 기준 자체가 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 이제
아동이 그런 자극에 대한 뭐 애정에 대한 표현이나 뭐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부모가 바뀐다든지 뭐 환경이 계속해서 바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양육에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를 보이는 아동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뭐 그런 양육의 환경이 주어지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는데 보면 이 장애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지속경으로 또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반응성 애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이제 그 아동에게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와 관심을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이제 정상적인 부모와 아동의 관계로 건강한 양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제 부모나 그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뭐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부부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정한 양육자가 이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육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아동 자체의 이제 뭐 발달 지연이나 뭐 신체 장애나 또는 뭐 기질적으로 이제 조금 예민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또 반응성 애착장애를 이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에 있는 모든 원인은 사실 이제 성인들이 아동에게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에는 정말 아주 많은 책임이 따르고 또 아동에게 주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아동을 양육한다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아동을 양육하겠다,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출산 계획이라고 하죠. 잘 세워서 한다면 이런 반응성 애착장애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이제 어린 아동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이제 처치와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아동이 보면 뭐 적절하게 영양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한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치료도 바로 즉각적인 치료로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뭐 고용한다든지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도 이제 바로바로 필요하고요.
이제 만약에 부모에게도 또는 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뭐 정신치료나 부모, 가족, 부부에게도 또 아동에게도 이런 정신적인 치료 중재가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사실 이제 이런 반의사 애착장애가 이제 뭐 조금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동을 계속해서 뭐 외래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뭐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반의사 애착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보면 되게 정말 이제 심각하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빠른 입원 치료와 집중적인 이제 치료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만약에 부모가 아동에게 그런 학대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었다면 뭐 이제 부모로부터의 격리와 새로운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양육자를 만들어주는 것에서도 이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부모가 아동에게 훈육을 한다라는 말로 이제 뭐 벌을 준다든지 뭐 굶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한다고 해서 뭐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이제 할 수 있는 사실 제도가 되게 미비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교사는 이제 아동에게 뭐 학대의 흔적이 보이거나 뭐 정신적으로 아이가 뭐 불안해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게 가정이나 부모에 의해서 또는 뭐 사회적인 다른 어느 부분에 의해서 또 다른 학교의 뭐 또래나 또 뭐 교사나 여러 가지 성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신고를 하고 아동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의 의무를 이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꼭 부모라서 아이를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도 뭐 부모라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동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좀 효과적인 이제 치료와 중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서 원만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현병과 또 무엇을 살펴봤죠? 반응성 애착장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병이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통해서, 이제 이 조현병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반응성 애착장애는, 이제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빠른 치료와 중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